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축팬 317화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컨텐츠 리뷰. 저희가 축구 출발 비디오에 이렇게 옛날에 컨텐츠 제목을 정해 봤었는데 다큐 준비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고요. 캡틴스 오브 더 월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내용을 이제 주장의 눈으로 각 팀 주장들 뭐 그리고 주요 선수들 뭐 아니면은 뭐 감독까지도 인터뷰를 한 게 있었는데 그런 선수들과 주요 코칭 스태프의 눈으로 보는 그런 다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단 스토리라인은 기본적으로 대회를 따라가요. 조별리그하고 16강, 8강 결승 이렇게 경기를 따라 쭉 가는 그런 흐름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장면이 이제 경기 장면이 많이 나오죠. 네. 이게 뭐 이 스포가 있긴 있습니다. 뭐 그래도 이게 다큐멘터리니까. 스포요? 스포요? 메시 우승 스포인가요? 아니 그래도 그거 스포하면 안 되잖아요. 메시 우승 스포인가요? 그 결말을 말씀해 버리시면 어떡해요? 한국 16강 스포인가요? 이게 그거 말씀하시면 그래도 안 되는데. 작품이니까 스포가 있다는 점. 네, 모르는 내용이 있긴 했어. 모르는 내용이 있죠. 있었어. 있긴 있죠.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저희가 뭐 멘트 이런 걸 자세하게 소개해드리진 않을 거고 이건 이제 직접 보시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좀 소개해드리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스포가 있을 수 있다. 스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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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이제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리뷰할 때는 이 스포주의를 한번 깔아줘야 또 욕을 먹더라도 덜 먹다는 근데 말이에요.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알지 않을까요? 메시 우승했다는 거 정도는. 네, 그래서 믿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번 깔아놓고 일단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큐 얘기 시작을 해보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다큐 어떻게 봤는지부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보다는 그냥 감상이 어땠는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거가 개봉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개봉은 아니고 공개된다 하는 그 순간에 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스트레이트로 6화까지 다 봤어요. 네. 도대체 언제까지 볼 거니라는 말까지 부모님한테 들으면서 집 TV로 일단은 스트레이트로 보면 얼마 정도 걸리죠? 3시간 반 걸리는 것 같던데. 이게 4시간인가? 1시간이 안 되니까. 한 5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바로 봤어. 거의 뭐 9시 개봉인가 뭐 어쨌든 그랬는데. 쭉 봤어요. 밤새 봤습니다. 예. 끝나니까 밤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다 봤는데 일단은 좀 아쉬운 거는 뭐 한국 대표팀 얘기가 별로 없다는 거.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또 하필 한국 대표팀이 브라질 경기와 했을 때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거 또 봤고 좀 저는 좀 많이 놀랐던 거는 그 덴마크 얘기가 좀 많았는데 키에르가 얘기를 많이 해요. 주장이었죠. 그래서 키에르 얘기를 좀 보면서도 뭐 그런 걸 되게 좀 많이 느꼈던 것도 있었고 또 모로코 얘기도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지용이는 저는 이제 월드컵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관중석을 비춰주는 장면도 굉장히 많은데 나는 나는 안 나오나 이렇게 좀 집중해서 봤는데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뭐 장난이고 그런 걸 보면서 뭔가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좀 되살려 보면서 좀 추억을 좀 되살릴 수 있었던 좀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죠. 현장에 있으셨으니까 네. 또. 그때 진짜 행복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돌아가고 싶어 그때. 뭔가 추억을 뭔가 추억을 하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 제가 최근에 그 여행기를 공모전이 있어갖고 월드컵 여행기를 제출했는데 그때도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이번에 또 보면서 월드컵이 진짜 이게 팬들이 저렇게까지 즐겁게 하는데 진짜 이유가 있구나 이런 걸 또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감정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스포츠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뭐 다른 것도 유명한 게 좀 있잖아요. 뭐 해외에도 뭐 축구 리그도 있고 아니면 종목을 바꿔도 마이클 조던 다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사실 너무 옛날이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랑 좀 동떨어져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월드컵은 일단 당장 불과 한 1년 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용이 형 갔다 오시기도 했고 저희도 뭐 대한민국을 실제로 응원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현실감 있고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환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다큐를 이 컨텐츠 준비하면서 이제 이번 주말에 쭉 몰아서 봤었는데 일단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뭔가 우선적으로 봐야겠다고 생각이 안 든 게 내가 다 경기 봤는데 더 나온 게 있나? 뭐 보통 왜냐면 뭐 메시도 경기 전으로 계속 다 인터뷰도 했었고 말 참 많이 했잖아요. 선수들이 다. 그래서 월드컵은 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더 들을 게 있을까 하고 해서 약간 후순위를 좀 밀어놓고 있었는데 근데 막상 보니까 그래도 몰랐던 게 있었어요. 맞아. 내가 진짜 인터뷰도 다 챙겨보고 나왔던
말들과 그다음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의 말은 다 들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게 있었구나. 근데 저는 확실히 좀 느꼈던 게 미국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미국 맞아요, 대표님 맞아요. 얘기가 좀 나와요. 이걸 보고 넷플릭스가 좀 미국을 위주로 한번 스토리 라인을 짜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결국 각은 이것- 잡았겠죠. 이것도 결국 흥행을 해야 네.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시장을 그래서 노릴 이제 수 있죠. 또 바이든까지 나오길래 맞아요. 저는 바이든 나와요. 뭐 이런 스토리를 물론 그 장면이 꽤 유명한 장면이긴 해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전화를 응원을 받을 때 하는. 나는 준비가 됐다, 뛸 준비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되게 유명한 짤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미국 대표팀 얘기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걸 보고 이거 어느 정도는 이런 거를 조금 고려해서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대부분의 이제 스포츠 영화가 좀 재미가 없는 이유들이 좀 있어요. 그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골 이런 것들 뭐 재밌지만 사실 스포츠 영화가 재미없는 이유들 중 하나로 뽑히는 것 중 하나가 스포츠 그 자체의 재미를 이길 수 없다. 영화보다 스포츠가 재밌는 거죠. 실제로 더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건 스포츠다. 근데 그걸 영화로 만든다니까 더 재미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현장을 잘 살려서 만든다면 굉장히 재밌는 다큐멘터리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요즘은 그래서 좀 인기 많은 것들이 다큐멘터리 만드는 거. 맞아요. 재가공하면서 뭐 좀 산업을 좀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죠. 맞아요. 뭐 최근에 이 작품만이 아니더라도 뭐 디즈니 플러스에 있는 웰컴 투 렉섬. 그래서 렉섬을 브라이언 레이놀즈가 인주에서 그 구단을 운영하는 뭐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그다음에 앞으로 뭐 무리뉴 다큐도 나온다 그러고. 네. 그다음에 무리뉴 2월 되면 또 죽어도 썬더랜드 3기 나온다고. 그리고 이제 뭐 한국에서도 많이 하죠. 울산 현대 푸른 파도. 그거 재밌었어요, 진짜. 오더피치 이제 대전 거 이런 거에 컨텐츠 많이 남기고 또 라커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그거죠. 푸른 파도에서 나왔던 게 그거죠. 이게 팀이야. 이게 팀이야. 이게 팀 이게 인터내셔널 매치.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죠. 하나 둘씩 이제 나오는 스토리 라인들이 있고 이 라커룸 스토리들을 많이 들어보면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라커룸 토크를 되게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좀 맞아요. 이 맞아요. 다큐에도 그러니까 뭐 이제 몇몇 장면들은 언론에 공개가 됐었던 장면들이 있었지만 그냥 언론에는 안 나왔었던 그런 것도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라커룸에 들어가 있는 팀 사람들에게 좀 들어보면 감독이 동기부여를 어떻게 시키냐 이런 거 했을 때 사실 어떤 분은 축구 결과나 모든 스포츠는 동기부여로 다 끝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심지어. 예. 제가 들었던 에피소드 중 하나는 A팀이 그러니까 이거 그냥 좀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울산과 전북이 경기를 했어. 근데 저번에 전북과 울산 했을 때 전북 홈에서 졌어. 그러면 울산 홈에서 경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한 거는 울산 홈에서 저번에 전북한테 진 게 분하니까 이기자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냥 단순히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전북과 울산전에 그 경기의 갭이 3개월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날 텐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선수들은 그걸 굉장히 많이 기억하고 굴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전북 울산은 좀 예시를 든 겁니다. 네. 뭐 예를 들어 그런 거겠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인전 해요. 아시안컵에서. 그러면 우리가 기억들이 있겠죠. 최근에 3대0 그 원정에서 개털렸어. 어이고. 그게 기억이 나면서 이제 전이가 불타오르겠죠. 뭐 그런 거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럼 뭐 요르단전도 예를 들 수 있죠. 요르단전에 우리가 2대1로 비겼다. 이거 말이 되냐? 우리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평가전 아시안컵 끝나고 갑자기 요르단이 잡혔어. 그러면 이제 박살 내주겠다. 야 그때 우리가 욕을 얼마나 먹은지 알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이 다 스포츠 다큐에서만 사실 볼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저도 뭐 최근에 슈퍼매치에서 서울이 뭐 동기부여하는 그런 것도 짤로 보기도 했었고 아니면 뭐 옛날에 아스날 다큐에서 아르테타가 라커룸 토크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아르테타가 되게 점잖은 이미지인데 막 맞아요. 노발레발하면서 거의 헤어드라이기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게 이슈가 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생생한 라커룸 토크가 여기에도 담겨 있다는 부분에서 좀 충분히 축구 팬들이 재밌어할 만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질문이 이 다큐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다 나왔네요. 이 다큐만의 네. 특징. 뭐 또 특별한 것들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영상을 좀 볼 때 좀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이 스토리 라인이 어떤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스포츠라는 건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와 있고 거기에 스토리를 입히는 건데 사실 이 스토리를 입힐 수도 있고 저 스토리도 입힐 수 있잖아. 이거는 작가 마음이야 뭐든지. 이거의 스토리는 솔직히 좀 뻔했죠. 그쵸. 누구를 중심으로 짜야지 뻔했어요. 아 메시를 중심으로 짜야지 이거 있잖아요. 하지만 이 메시를 어떻게 그치. 작가가 활용해서 스토리 라인을 짤 것이냐. 왜냐면 기승전결도 메시가 언젠간 좀 재밌는 스토리 라인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좌절, 실패 이런 게 무조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초반에는 또 사우디 얘기를 좀 해주다가 이러다가 중간에 조금 까먹을 때쯤에 갑자기 메시가 다시 네덜란드 전도 있다. 뭐 이런 레파토리를 하고 마지막에 승리를 했다. 이런 이제 기승전결 라인을 딱 만들어내는 거 보니까 아 역시 이 돈 주고 만든 건데 확실히 잘 만든다 이런 생각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생각나는 특별한 게 이 다큐는 모든 다큐가 뭐 그렇지만 대부분 승자의 시선으로 보거든요. 모든 걸 다. 맞아요. 그런데 이 다큐는 특이하게도 패자의 시선으로 보는 경기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았어요. 조별리그에서도 이제 뭐 덴마크 얘기 저희가 아까 해드렸지만 맞아요. 덴마크도 사실 엄청난 패자거든요. 엄청 패배했죠. 되게 예. 기대 이하의 성적이었죠. 네, 과정 되게 안 좋아. 근데 왜 얘네가 이렇게 됐을까도 사실 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16강전에 예를 들어 16강전에 일본 크로아티아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 주인공은 일본이에요. 맞아요. 졌는데. 맞아. 율사 마요가 나오니까. 요시다 마야가 계속 그 스토리 이어가죠. 그리고 실제로 그때 경기 얘기를 하면서 벨기에전처럼 당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뭔가 패자의 시선으로 스토리를 보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쵸. 뭐 아르헨티나가 사실상 주인공처럼 다뤄질 수밖에 없는 월드컵이었는데 그 인터뷰를 하는 것도 사우디 조명해주고 호주 조명해주고 이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아르헨티나를 맞이하는 자세가 어떤가 이런 것도 보여주는 모습들이 조금 새로운 접근법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미디어 산업군에서 스포츠와 접목한 미디어 산업군에서 많이 얘기들 하려고 하는 게 스토리를 짜는 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이 스포츠 산업적으로도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이 스토리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담을 것이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울산 그리고 전북 이런 데에서 만드는 뭐 다큐멘터리도 있지만 사실 안양, 뭐 전남에서 만드는 이런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감동적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 김포 FC 갖고 다큐 만들었으면 되게 감동적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게 제가 있는지 찾아보진 않았는데 네. 고종원 감독이 라커룸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세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담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요즘 감독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열려 있는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계약 사항에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넣으면 되고. 이런 거 그리고 또 이게 또 제한사이기 때문에 요즘은 또 영화사들이 좀 들어가기도 해요. 네. 팀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영화사가 좀 들어가기도 하고 제가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이 울산, 전북 이렇게 팀의 스타가 많은 데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 같은 걸 보면 확실히 조금 유튜브스러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스러운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하지만 좀 팀의 스타가 없고 그래도 팀의 스토리 라인들 같은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구단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다큐멘터리 영상들이 좀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은 게 뭐 예를 들어 썬더랜드도 그때 죽어서 썬더랜드 하면서 그냥 안 유명했던 선수들도 엄청 유명해졌거든요. 예를 들어 뭐 조시마자 솔직히 누군지도 몰랐을 텐데 맞아. 그냥 그쵸, 유다의 대명사, 배신자의 대명사 이렇게 되고 윌그릭 누군지도 모르는데 진짜 그지 같은 스트라이커의 대명사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스토리를 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왔고 요즘에는 좀 이런 게 대세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감명 깊었던 거는 전 영상미. 아. 그러니까 이게 축구를 우리가 보통 보면은 되게 평면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중계 화면으로 보죠. 중계 화면으로 보는데 이 영상에서 이 다큐에서는 되게 다각도로 이제 촬영. 맞아요. 되게 뭔가 우리가 진짜 뭐 유튜브나 하이라이트 같은 데서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그쵸. 영상들을 계속 볼 수 있다는 것을 되게 그러니까 이게 감명 깊었어요. 이 다큐가 대다수의 시간을 경기 화면으로 보여주는데 그 경기 화면이 우리가 봤던 그 중계 화면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사이드라인에서 찍은 정말 선수들과 같은 각도에서 보는 그 맞아요. 각도에서 영상을 계속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경기지만 네. 느낌이 또 달라요. 봤던 장면을 보는 느낌이 아닌 맞아. 그런 느낌이 들죠. 실제로 이제 카메라 같은 것도 기술 많이 발전했죠. 뭐 진짜 많이 드론샷도 발전했죠. 뭐 이제는 뭐 자주 쓰고 그리고 실제 현장에 나가면 그 이제 프런트 분들은 제일 걱정하는 게 중계사가 만약에 드론 같은 걸 띄운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리고 이 중계 카메라 같은 경우에 K리그에도 종종 나오는데 만약에 그
와이더 뭐 말하죠? 그 줄을 깐 다음에 네. 그 줄이 카메라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스파이어 캠. 근데 이 캠이 이 간중석 머리 위로 이렇게 가요. 아. 근데 이게 사고가 나면 아. 이게 중개사는 뭐 허락을 받고 했지만 이 프론트들 입장에서는 수습해야 되니까. 수습해야 되는 건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걱정을 실제로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요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초소형으로 만들어서 심판 맞아요. 그런 거 심판캠도 많아요. 이제 좀 준비하려고 지금 이 만들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옷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뭐 범죄 현장에 쓰일 때 경찰들이 쓴다거나 아니면 심판한테 매긴다고 심판한테 입힌다던가 아니면 선수들한테 유니폼에 입힐 수 있게 조금 카메라를 다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가 독일 쪽에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재밌겠다. 기술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 다음 월드컵 때는 아마 심판들이 입고 있는 이걸 활용한 캠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중계화면에 그것도 나오는 건가요? 이미 지금 미국에서는 몇몇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네. 그럼 선수가 심판한테 욕하면 바로 나오겠네. 그죠. 그러고 그렇죠. 그 이제 중계를 할 때도 그 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럼 이제 선수들이 말 조심을 많이. 사실 우리가 심판이랑 선수랑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지만 어떤 말을 네. 주고받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맞아요. 네. 막 입모양 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생기면 되게 무슨 대화를 했는지 또 알 수 있고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기술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건 엄청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특별한 점 정말 많이 얘기해 봤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월드컵 경기를 다 보셨고 저처럼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신 분이라도 또 한 번 볼 가치가 있다. 재밌어요. 네, 재밌어.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일단 드린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 뭐 하다 보니까 뭐 광고처럼 되는데 광고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오. 네, 그래서 조별리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우리가 서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다큐에서 대한민국의 분량이 되게 적어요. 다 진짜- 적다. 2분 안 넘을 것 같아. 2분 안 넘어. 2분 안 넘어. 절대 안 넘어. 그다음에 진짜 뚜까 맞는 거 빼면은 한 30초 나오나?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 언론 인터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가 자체적으로 주장들을 따로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손흥민 선수랑은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왜냐면 우리도 안 했지? 스토리가 있고 극적인 진출을 한 국가인데 거의 가장 극적이게. 그리고 무엇보다 주장이 손흥민이면은 네. 사실 할 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요시다 마야가 하는데 음. 손흥민이 안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작가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 뭔가 불발이 됐을 수도 있죠. 섭외가 그게 클 거예요. 섭외가 안 됐을 수도 있죠. 만약에 뭐 한국 뭐 대한축구협회에서 반대하는 걸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넷플릭스 자체가 연락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손흥민 선수가 안 할래요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또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이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게 아마 그 넷플릭스를 또 만들려면 투자자도 또 찾아야 되고 이러잖아요. 네. 투자자가 또 누구인지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만약에 나이키가 뭐 좀 우리가 좀 도와줄게 이러면 또 손흥민 선수는 또 아디다스 맞죠? 네, 네. 근데 메시가 주인공인데 라고 하기에 메시가 그러면 또 이제 또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들어서. 후원사들이 후원사들에 이렇게 있고 따라서. 우리가 왜냐면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그 선수들 몇 명 나오잖아요. 뭐 미국 대표팀도 나오고 모로코는 뭐 얘기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이런 사이스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뜬금없는 선수들이 좀 뭐 캡틴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미디어를 하나 만드는데도 누구 자본의 힘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섭외가 안 됐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한 얼마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팀을 보고 싶다면 좀 실망할 수 있다 이 다큐에서. 일단 그 얘기를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다큐에서 첫 번 1화에서 가장 비중 있게 나오는 게 바로 사우디와 아르헨티나 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중계도 했었죠 그때. 그래서 근데 진짜 우연해 그냥 한번 그냥 해보자 했는데 시간이 좋아서 그때 아르헨티나 경기가 그게 현지에서는 낮 경기였어요. 아. 1시 경기였네. 저희는 그냥 메시 아무 생각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진짜 메시가 우승할 것 같은 스토리가 짜여지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대박이 났죠.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사우디가 아르헨티나한테 이겼죠. 첫 골을 먹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 연출이 되게 좋았던 게 이 사실 이거 메시랑 호날두랑 이렇게 좀 뭐라 하죠 이거 비교. 비교가 아니라 뭐라 디졸브 같은 느낌의 약간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하는데 약간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약간 그런 식의 연출을 하니까 되게 스토리 와닿더라고. 처음에는 이제 메시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가는데 호날두는 전반에 부진해. 근데 후반전에는 이제 호날두가 PK를 얻어서 골을 넣고 반대로 아르헨티나 쪽에서는 메시가 골 뺏기고 역전을 당하고 뭐 약간 역전 이렇게 당하고. 그 대비되는 이런 연출을 보여주면서 뭔가 팬들을 더
좀 몰입감 있게 만드는 그런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제 진짜 뭐 제가 계속 말하자면 작가의 역량 이런 얘기하고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영화사에 이런 거 좀 관심이 많아서 미디어 이런 관심이 많아서 좀 찾아보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작품을 찍고 싶다 이랬을 때 돈이 좀 부족해 도와줄게 대신 수익적 구조를 많이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도 실제로는 거의 모든 매출을 넷플릭스가 거의 가져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1차전 사우디와 아르헨티나 경기였는데 전 재밌었던 게 뭐 기존에도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으로 보긴 했지만 그 사우디 감독 전반전 끝나고 라커노 토크 할 때 메시랑 셀카 시고 났냐고. 니켈인가? 맞죠? 르나르. 와 르나르. 네. 그래서 이 감독의 말이 봤는데도 또 봐도 와 재밌다.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통역과의 통역도 맛있다. 통역을 맞아. 화내면서 하더라고요. 통역도 화내면서 해. 그런 게 중요해요. 통역. 근데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벤투 통역하시는 그 분이 되게 강하게 똑같이 했다고 그러고 그런 것도 들었었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통역가분들 그거 되게 힘들어하세요. 아 그렇지. 왜냐면 욕을 했어. 맞아. 내가 욕을 진짜 이거 한국 욕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 근데 통역이 웃기긴 하다. 욕을 했어. 어떻게? 아니 근데 내가 감독이 손흥민한테 욕을 해야 돼? 화내는데 통역이 어떡하지? 화 안 내면 그게 더 웃길 것 같은데. 감독이 아니, 메시 안 잡아 했는데 메시 안 잡아? 이게 대부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통역이라는 건 한 감독이 외국인 사람이어서 한 통역이면 전체한테 얘기하는 거 그건 오히려 좀 쉬울 수 있어. 그렇죠. 문제는 외국인 선수한테 1대1로 말해줄 때 그 통역관 분들이 되게 고운역스러워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욕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빠르게 전달은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되게 이 번역기처럼 말을 해줘야 되나 아니면 감정을 실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런 게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통역관이 축구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어쨌든 축구를 알아야 이 감독이 왜 이런 말 하는지 아니까. 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차전은 사우디가 역전승을 했고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졌죠. 맞아요. 예. 거의 저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월드컵 시작 전에는 거의 다 메시 그래도 우승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다가 이 1차전 끝나고 좀 조롱하는 분위기가 Where is 강해졌던 걸로. Messi? Where is 예, Messi? 예. 유명한 민족 하나. 그때 오히려 한국 그 기자분이 네 나오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맞아. 최초야. 네. 그게 MBC 기자분이 그 리포팅을 하다가 갑자기 사우디 팬이 와서 Where is Messi? 그게 시작된 밈일걸요? 최초예요. 네. 경기보다 더 많이 나온 거. 그분이 지분이 꽤 높아요. 그분이 승자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리고 그 처음에 Where is Messi 했던 사람이 결국 나중에는 메시를 응원했다. 맞아. 또 그런 재밌는 스토리야. 저 몰랐는데. 뭐 사우디한테는 안 나오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제 메시가 주인공이지만 처음부터 이제 한 방 맞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2화로 넘어가면 2차전이 또 메인 스토리가 되는데 아르헨티나에 그래서 아르헨티나 멕시코 경기가 주로 골자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맞아. 기억을 해보면 전반전까지 봤을 때 사실 아르헨티나 진짜 안 되겠는데 약간 이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진짜 망했다라는 게 주요 골자였죠. 근데 후반전 들어서 선수 교체를 하면서 좀 틈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메시가 그 부담감 속에서 중거리 슛으로 마법을 만들어냈었죠. 이때쯤에 그거 아니에요? 엔소 페르난데스가 딱 등장을 네. 딱 맞아요. 하는 그 타이밍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메시가 중거리 슛으로 선제골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엔소 페르난데스가 세이골을 네, 넣었죠. 이때 아마 엔소가 선발이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교체예요. 그때 기도 맞아요. 로드리게스였나? 그리고 개 못했죠. 그때. 근데 이제 맞아요. 엔소가 시작부터 나와서 이제 이 경기를 기점으로 아르헨티나가 살아나는. 네, 그때는 그 선수가 저희 팀에 있을 줄 몰랐는데. 그래서 엔소 페르난데스 등장과 함께 아르헨티나가 초반과는 다르게 예를 들어 아라타우도 엄청 부진했는데 뭐 이 경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알바레즈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명단 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승했을 때 그 아르헨티나가 완성됐던 그런 경기가 바로 2차전이었고 그리고 그 출발점을 메시가 제가 기억하는 그 XG가 0.02였나? 그 슈팅이 그게 말이 안 됐어요. 수비가 엄청 많았는데 다리 그걸 사이로. 깔아서 다리 사이로 선수를 진짜 다 지나가서 득점을 한 거의 월드컵 최고의 뭐 결승전을 제외하면 거의 월드컵 최고의 득점 중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이 어려움을 이겨냈고 그리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을 또 인터뷰로 자세하게 그 메시가 직접 얘기를 합니다. 이때 뭐 사실 이날 이걸 처음으로 그 1화로 잡았던 게 굉장히 좀 저는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까 이전에도 말했지만 결국에는 메시가 큰 주제였고 그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천천히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축구적으로는 뭐 사실 우리가 그때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런 부분 또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중간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야 월드컵 우승팀이고 그다음에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준우승팀이니까 뭐 이런 강한 국가들은 당연히 이제 비중을 당연히 차지하게 되는데 근데 이 다큐가 또 재밌는 게 탈락한 국가들도 자세히 좀 조명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단 처음 1화에 또 주목이 되는 팀들 중에 하나가 웨일스. 웨일즈. 네, 웨일즈 같은 경우는 베일이 이끄는 팀이었고 48년 만에 월드컵을 진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카타르 대회 전의 마지막 대회가 1958년. 64년. 58년. 58년이면은 48년보다 더. 64년이죠. 주영이가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64년이면. 64년이네 그러면. 그래서 1958년 대회가 마지막 출전이었고 그래서 그때 출전했던 레던스 선수가 인터뷰에 나와요. 맞아. 할아버지 진짜 완전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분이 에이스라고 했죠. 그때. 네. 당시 에이스. 근데 50년대 경기를 뛰었다 이러면은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연세가. 네. 그리고 이제 웨일스가 그렇게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이 오는 과정 자체도 드라마틱했고 그래서 이 온 것이 웨일스 국민들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완전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제 이때가 베일이 첫 골을 넣었나 맨 처음에 페널티킥으로. PK를 PK. 넣었나 이때가 되게 감동적이었던 그랬던 장면이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그 웨일스의 유명한 배우가 와가지고 동기부여를 맞아요. 위해서 약간 셀프 연극 1인극을 하는 그거 멋있던데요? 그런 게 그거에 약간 응원가 나올 때 소름 돋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네, 되게 유명한 분이래요. 분이라고. 웨일스 출신 까먹었어. 중에. 네, 그래서 그분은 그거 찍은 거예요.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그 작품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걸 모르는 사람 아니야. 잊을 수 없는 근데 장면을 따라했다는 네, 거죠. 얼굴 보시면은 좀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작품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지금. 유명한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막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있고, 뭐 그리고 웨일스의 응원가 그 유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있거든요. 그 웨일스인데 그런 애환을 담은. 그래서 그런 노래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베일 PK가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참 감동적이에요. 멋있게 잘 지었어요. 스토리가 되게 웨일스 스토리가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하나 주목해볼 만한 팀이 이란 대표팀. 이게 결국 봤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에 관련된 얘기들을 어느 정도 좀 집어넣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대회 전에는 이란과 미국이 만난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이 있으니까 두 국가에. 그래서 그거 자체를 주목을 받았는데 근데 막상 대회 들어가니까 이란 내부에서 문제가 터지면서 그게 그냥 모든 이슈를 잡아먹었죠. 네, 월드컵 당시에 B조가 좀 정치적인 이슈들을 많이 겪었던 팀들이었어요. 잉글랜드, 웨일즈, 그리고 미국, 이란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여긴 정치적인 색깔이 좀 많이 띄어지는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는 팀들의 경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이때는 이 사건 되게 유명하긴 했죠. 네. 이란에서 이제 마샤 아미니라는 여성이 이제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경찰한테 잡혀갔다가 이제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엄청 이제 이란에서 시위가 많이 일어났었죠. 네, 실제로 이란에서는 여성분들이 그 축구 경기를 볼 수 없었죠. 네. 과거에 볼 수 없었고 맞아요.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맞아. 네, 최근에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옛날에 테헤란 원정 가면은 이제 남자들만 있어서 더 분위기가 되게 공포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가 심지어 또 관중을 많이 데리고 올 수 있을걸요. 꽤 큰 경기장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란이 어쨌든 이 국가는 거의 신정 국가라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이슬람적인 걸 강조하는데 근데 이제 사람이 죽으면서 그래서 그런 인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여성 인권이 상당히 탑 화두기 때문에 거의 제 기억으로도 뭐 다큐에도 나오지만 기자회견마다 뭐 인권에 대해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잖아요. 이런 질문들은 사실. 그리고 이란이 좀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말 한번 잘못했다가 그죠? 갈 수도 있고 진짜 갈 수도 있고. 이게 참 믿기진 않지만 그럴 수 있죠. 근데 저희 그때 실제로 월드컵 때 그런 얘기 있긴 했어요. 막 국가 안 부르고 맞아. 이랬던 거에 대해서 어떤 징계 처벌이 내려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맞아. 있었거든요. 실제로 보복할 수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말했듯이 선수들은 그냥 축구만 할게요가 아니라 그냥 본인들 의견을 표현하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도 안 부르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국민들과 함께한다는 얘기도 선수가 직접 입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저게 우리 그냥 기사로만 봤을 때보다 그냥 저 사람의 입으로 들으니까 좀 더 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상황과 결부시켜서 음. 저 사람이 얼마나 용기를 냈는지. 제가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또 느꼈던 음. 점이 어떤 거였냐면 살짝 좀 디즈니 같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디즈니 같은 경우는 가족 중심적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물론 주 내용은 그 내용은 네. 아니지만 가족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다룬단 말이에요. 맞아요. 실제로 이 덴마크 경기 같은 경우에도 시몬 키에르. 그 가족이 못 간다, 음. 못 온다 이런 맞아요. 이슈들을 좀 얘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뭐 물론 그걸 의도하고 만들진 않았을 것 같다는데 저는 좀 보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아 가족의 이야기들을 조금 굉장히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면서 좀 스토리 라인을 짠 거 아닌가라는 좀 이런 저의 내피셜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이란의 국가적인 어려움과 결부시켜서 2차전 경기가 이란이 엄청 극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같이 나오니까 또 웨일즈 경기와 마찬가지로 또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좀 울림이 있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또 스토리를 얘기해 보자면 덴마크 대표팀 얘기인데 덴마크에서도 약간 저 아예 몰랐거든요. 덴마크는. 근데 덴마크에서도 이제 국가 내부에서는 이 대표팀이 정치적으로 좀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원사가 그거 카타르에 반대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헌멜. 헌멜이. 그래서 뭐냐면은 결국 이제 이 대회에서 덴마크 대표팀이 선수 가족들의 카타르 방문을 자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카타르의 인권 문제에 대한 항의의 의미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선수 가족들은 거의 경기장을 가지 않았고 이제 나왔던 다큐에 나왔던 거는 이제 시몬 키의 아버지만 아 맞습니다.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기사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타르에서 월드컵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면서 그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좀 대두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공사장 현장에 있을 때 문제였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보도가 나와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반발을 표했고 네. 그리고 실제로 덴마크 같은 경우는 액션을 취한 거죠. 이제 검은 훈련복을 입기도 맞아요, 했고 맞아요. 실제로 이 뭐 사회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었던 다큐멘터리인 것 같고 또 이게 결국에 축구와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뭐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은 진짜 뭐 떼어낼 수가 없는 축구는 하나의 뭐 축구도 그렇겠지만 모든 거가 다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월드컵이라 더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나라 그리고 여러 가치관들이 함께하는 자리다 보니까 뭐 당장 미국과 이란의 매치가 더 이슈가 됐던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월드컵 현지에 있을 때 느꼈던 것도 유럽 팬들의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다른 대륙이랑 유럽 팀이랑 경기를 할 때 보통 다른 나라 팬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 제가 기사를 하나 찾아왔는데 가디언에 따르면 카타르 월드컵 유치한 이후 10년간 인도, 파키스탄, 네팔 등지에서 온 노동자가 6,500명 이상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국제 노동기구 조사에 따르면. 문제가 많네요. 이게 네. 정말 사실이라면 좀 네, 그리고 이마저도 카타르가 노동자의 사망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다. 이 대한민국에서도 건설사나 이런 데서 안전관리자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제 주변에 또 안전관리사가 있어갖고 좀 여쭤보면 이런 사건 사고는 꽤 많이 난다고 합니다. 공사장에서 벌어진 일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이 대부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6,500명인데 플러스 알파인 거잖아요. 사망자가 그런 부분은 정말 관리가 너무 안 돼 있지 너무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물론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발표를 정확하게 안 했다고 해서 알 수는 없지만 확실히 문제는 있었고 그래서 덴마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좀 나선 것 같아요. 다큐만으로 보자면. 네, 뭐 한국에서만 해도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져도 잘 모르는 경우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카타르에서 그걸 더 잘했을 거다. 그러긴 쉽지 않았을 것 그리고 또 같아요. 외국인 노동자니까. 실제로는 뭐 공사장 들어가기 전에 뭐 코로나 시즌 때는 뭐 코로나 검사 다 하고 고혈압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이런 것도 다 체크하고 열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다큐의 시선으로 보면 이 덴마크 대표팀 같은 경우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이슈들이 대표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확실히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못 와서 키에르가 아쉬웠다. 그래서 좀 외로움을 느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다큐 보면은 이제 경기 끝나고 졌어요 덴마크가.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가는데 기자가 그래서 뭐 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 물어보니까 키에르가 막 화내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미 충분히 말했는데 왜 또 물어보냐 약간 이런 식이었죠. 참 이 기자라는 직업이 저는 참
전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어렵죠. 네. 왜냐면 결국에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궁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네. 아 정말 인권 문제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을 수 있잖아. 선수들 입장에서. 물론 축구적인 이 질문만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 월드컵이라는 곳은 사실 축구 기자들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 맞아요. 그쵸. 사회적인 기자도 사회 기자도 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경제 기자도 올 수 있는 거고 뭐 월드컵 봐서 뭐 어떤 수익적 구조가 나온지 뭐 이런 거 알아보려고 온 기자도 있고 되게 맞아요. 다양한 사람의 기자들이 오기 때문에 참 우리가 막 흔히들 이렇게 세게 표현을 하지만 기자라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다 했는데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리고 반대로도 당연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거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키엘 입장에서 그 질문을 엄청 받았겠죠. 그죠. 수없이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기자 처음 했겠지. 네, 난 처음 봤는데 왜 그러지? 음. 그러니까 그치. 상황이 또 다르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근데 이란과 이런 덴마크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참 왜 축구를 정치에서 떼어 놓으려고 하는지도 알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뗄 수 없는지도 없는지. 알 것 같아요. 아, 선수들 입장에서는 막 자기는 정치는 잘 모른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리고 타일러 애덤스도 굉장히 좀 난처하다 뭐 이런 프랜스는 당연한 거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주장이라서 당연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뭐 키엘의 상황을만 놓고 보면 월드컵이라는 꿈의 무대에서 경기를 졌고 자신의 조국이 막 월드컵에서 탈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부상을 네. 당해서 못 뛰었어요. 그 경기에서 그게 나왔는데 경기 얘기가 아니라 정치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축구 기자분들만 가면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결국에 월드컵이라는 장소는 다양한 사람들이 가고 다양한 기자들이 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피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덴마크가 왜 갑자기 못했었는지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맞아. 왜냐면 이 전년도에 프랑스도 2번 잡고 맞아요, 잘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덴마크가. 그 해에 음. 네이션스 리그랑 친선전이랑 해서 2번을 다 이겼었어요 프랑스. 그래서 같은 조 됐을 때 막 조일이 얘기도 나오고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덴마크가 프랑스를 자꾸 조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예측이 진짜 예준이 말처럼 굉장히 우세했던 생각보다 우세했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까고 보니까 덴마크가 너무 못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왜 그럴까 했는데 이런 이슈가 있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가족 문제 그리고 뭐 자신의 처한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선수들의 작용을 많이 해요. 실제로 뭐 선수 선발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이때서 제일 잘할 것 같은 베스트 11 뽑을 거 같잖아요. 네. 하지만 결국 감독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감독도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제로 뭐 계약에서 한 경기만 더 뛰면 더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 이런 거 실제로 선수들이 감독들한테 얘기합니다. 감독은 그걸 또 배려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선수가 요즘 왜 못하지? 라고 했을 때 말 못하는 가족 사정이 무조건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있습니다. 예. 실제로 뭐 선수들의 사생활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저 선수가 오늘 왜 못하지 이런 게 생각보다 그냥 오늘 그날 감기에 걸릴 수 있고 그날 그냥 집에 좀 문제가 있어서 신경 쓰일 만한 문제도 있어. 뭐 예를 들면 정말 은행 문제가 있어. 오늘까지 좀 처리해야 될 잔금이 있어. 진짜 그런 경우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신경을 썼는데 우리 경기하러 가야 돼. 주중 경기였거든 수요일 날. 그러니까 막 은근 이거 처리가 됐나 안 됐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그쵸. 선수분을 제가 봤어요. 한국 선수 중에. 한국 중에 은행 잔금을 좀 처리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집에 또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거 그러니까 팬들 모르죠 그거. 모르잖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제가 잔금이 있어서요. 왜 미운이었어. 가족 중에 처리해줄 수 없어서 제가 이제 경기날 수요일 날 이제 오후 경기였는데 오전에 내가 어쨌든 잔금을 처리하러 가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친 거야. 그러면 그래서 또 경기 전에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 스트레스 받다 힘들죠.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참 이게 내가 선수를 감히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스포츠 다큐의 매력이죠. 네. 그런 걸 알 수 맞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좀 깜짝 놀라서 잔금이요? 그래서 덴마크는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 저는 이 다큐를 통해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좀 컸었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재미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국가들은 모두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국가들이었지만 이 국가들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는 얘기가 다큐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별리그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3차전의 기적을 살펴보고 한번 끝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다큐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좀 짧게 지나가는 장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일단 미국 같은 경우 2무로 좀 출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이란을 정말 극적으로 잡아내면서 진출하게 됐고 그것도 다큐에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 시조 폴란드 아르헨티나 3차전에서 패하긴 했는데
골득실을 통해서 진출하게 됐고 마지막에 이 멕시코가 골을 먹히게 되면서 골득실을 진출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페어플레이 점수에서 맞아. 아 맞아. 앞서면서 은근히 그래서 있어. 아니 쟤네는 왜 지고 있는데 수비하나 그랬는데 페어플레이 때문에 수비한다 막 이래서 그런 얘기가 좀 그 일본의 사례 때문에 좀 저런데 수비하는 게 맞나? 상대 입장에서 골을 더 넣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디조 호주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덴마크를 잡으면서 16강에 갔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스페인 겪으면서 이제 조 1위로 갔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포르투갈 잡으면서 우루과이를 다득점으로 꺾고 또 16강에 진출을 했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어서 저희가 해볼 얘기가 다큐상 되게 큰 주목을 하진 않았는데 이 월드컵에서 아시아 국가가 4팀이 출전했는데 3팀이 그중에 16강을 가게 됐습니다. 맞아요. 뭐 사실 뭐 이란을 제외하고 다 간 거고 사실 호주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거 호주는 뭐 생각도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한 그렇죠, 팀이었고. 힘들었죠. 당시 뭐 역대 최약체란 얘기. 네, 뭐 그리고 호주는 너무 좀 이제 음. 스타일도 약하니까 그러니까 플레이 스타일도 뭐 그렇게 네. 좋은 편이라고 표현하기가 음. 어렵죠. 뭐 좀 더 경기력도 좋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호주가 갈등금 없이 이렇게 또 올라가면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축구의 수준이 많이 비슷해졌다. 개비지 클로징. 아시아의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다. 네. 그리고 아시안컵만 봐도 알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내에서도 좁혀지고 있어요. 좁혀지고 있어. 좀 어려워 축구가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다라고 정리를 하고요. 16강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강에서 첫 번째 다뤄볼 경기가 크로아티아와 일본 경기였는데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16강전의 주인공은 일본이었습니다. 맞아. 일본이었어요. 왜 일본을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일본을 왜 선택했을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아마도 벨기에전에 대한 맞아요. 너무 그 당시에 그분들이 유럽 사람들이 느끼고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벨기에전에 좀 임팩트가 남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솔직히 그거는 거의 일본이 할 수 있었던 경기인데 마지막에 그것도 정말 코너킥이었어. 일본의 코너킥 맞죠? 맞아. 그러고 이제 역습. 어. 그래서 이제 벨기에가 그거 넣고 8강 올라가고 4강 올라가고 8강이었나? 4강 4강 갔을걸요? 그때 벨기에가 3위인가 했을 거예요. 그때 아자르 황금 세대예요. 아자르 황금 갔었죠. 세대예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정말 너무 아쉬웠었죠. 네. 본인들이 이겼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했을 거고. 그래서 그리고 조별리그에서 독일이랑 스페인을 음. 이겼으니까 그럴 수 있지. 충분히 해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조별리그에서 그렇게 파란을 일으키면서 크로아티아를 만났을 때 해볼만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실제로 경기도 네. 크로아티아가 잘했어요, 16강에서는 되게 잘하지 못했죠. 네. 그리고 크로아티아가 이제 주축 자원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번에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4년 전에는 경기 막판 90분 막판에 실점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한 스텝 더 나가서 승부차기에서 일본이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시다가 마야가 인터뷰에서 4년 전처럼 지면 절대 안 된다. 그런 걸 많이 느꼈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건 일단 완수를 했어요. 그 목표는. 긍정적인 건가요? 아니 뭐 근데 이거를 라커룸에서도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라커룸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번에는 또 PK에 막히게 됐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한 발짝만 더 나갔네요. 아쉽죠. 결과적으로 보면. 뭐 2030년에 우승 도전한다니까.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우리는 브라질 상대에서 좀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는 수준 차이가 거잖아요. 났었지만 그 상대하는 팀들의 와 일본이 그래도 지난 월드컵에서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 갔었구나 라는 걸 좀 느꼈어요. 이런 거 스토리 라인도 잡아주고 그다음에 승부차기에서 이제 지는 걸 보면서 근데 승부차기가 좀 너무 아쉽긴 했죠 일본 입장에서. 승부차기는 진짜 엄대엄이어서 이거는 뭐 여기서 졌다는 거는 정말 운이죠 운. 네. 근데 일본이 첫 번째 키커부터 실패를 하면서 일본이 이때 한 골 넣었나 그랬을 거예요. 네. PK에서. 그리고 그때 미나미노 인터뷰 보면 아무도 이제 차고 싶지 않아 했다. 맞아. 근데 그거 은근 중요하더라. 이게 우리도 2011년 때 아무도 안 차고 싶어 아무도 해서 안 차고 싶어 한다. 막 그 어린 지동원이 나가서 실축하고 그랬거든요. 부자철이랑. 그리고 실제로 그 스무차기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누구 하나가 나서서 내가 찬다. 내가 무조건 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꽤 많이 크다고. 뭐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다. 1번 메시거든 무조건. 그래서 예전에 홍명보 그 선수 이제 당시 선수가 이거 아마 히딩크 감독님이 아예 정해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만약 승부차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는
자기가 누가 찰래 이런 얘기보다는 어떤 한 선수가 책임을 져서 나서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정해져 감독이 있던가. 정해주던가. 감독이 정해주는 게 맞는 것 저는 같아요. 무조건 그쵸? 네. 사전에 정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토너먼트는. 와 근데 승부차기는 진짜 근데 월드컵 어렵긴 하죠. 승부차기. 어렵죠.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수바시치가 음. 활약을 하면서 크로아티아가 승리를 거뒀고 일본은 또 다시 실패를 하게 됐고 이제 요시다마는 이걸 이제 마지막 월드컵이니까 눈물 흘리는 그런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근데 수바시치 맞나? 수바시치 아닐 거예요. 라이코비치. 라이코비치는 걔인가? 네, 수바코치는 수바시치는 수바시치는 18년도야. 맞다. 18년도예요. 왜 저도 그걸 봤어요. 네. 골키퍼가 수바시치가 기억이 나는 거야. 맞아. 왜냐면 수바시치가 잘했지. 18년도 맞아, 때 맞아. 잘했어. 네. 그 승부차기 잘 막았어. 근데 리바코비치도 이때 되게 잘했어요. 아, 네, 어. 요코비치 맞아. 그래갖고 제가 수바시치인가 한번 봤더니 선수가 바뀌어가지고 어, 저도 그 리바코비치야, 기억을 이거.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PK로 끝나게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얘가 다음 경기도 이제 PK로 갈렸던 경기인데 스페인 경기입니다. 스페인과 모로코 경기였고 사실 스페인이 압도적 탑독이었죠. 뭐 2위로 진출하긴 했지만 스페인 승부차기 뭐 언제나 빼놓을 수 없는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저 몰랐는데 스페인이 역사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많이 이거- 졌더라고. 그거 저도 유명해요. 몰랐어요. 이거는 되게 네. 유명한 스토리예요. 스페인이 승부차기에 가면 무조건 진다. 이 얘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고 이 스페인이 여기 형이 이제 적어준 걸 또 읽어보면 1986년 벨기에전 그리고 02 한국전. 좀 기분 좋더라고. 그거 나올 때. 맞아. 이훈재 화킨 나올 때 벌써 기분 좋아. 맞아 이윤재 선수가 호아킨 나올 때 나와. 좋아. 맞아. 호아킨 나올 때부터 좋아. 우리한테 호감상이지. 호아킨 선수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2018년 러시아전에서도 이때도 해서 러시아가 18강에 올라가고 네. 스페인이 이제 떨어졌던 그런 게 있는데 엘리케 감독이 또 여기다 그 PK 연습을 하라고 숙제까지 내준. 네. PK 1000번. 그것도 인터뷰에서 해가지고. 천번은 어떻게 찾냐? 그러니까 다리 힘 풀려. 처음 못해. 그러니까 그만큼 합쳐서 많이 해. 1000번? 뭐 그만큼 많이 하라 뭐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스페인이 굉장히 승부차기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네. 스페인 쪽에서는 승부차기에 그게 많을 거예요. 네. 인터뷰를 봐도 승부차기에 굉장히 그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많이 보여줬고 선수들끼리도 막 직접 얘기하는 장면도 나오고 맞아요. 승부차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차는 게 좋냐 뭐 누가 먼저 차는 게 좋냐 뭐 근데 껴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승부차기를 또 역시 생각하고 있었던 모로코한테 참패하게 됐죠. 네. 승부차기는 사실은 뭐 이게 결국에는 이 분위기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골 넣는 사람 진짜 중요해. 아니면 골키퍼가 진짜 중요하던지 자신감이 있던지. 예. 차키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월드컵의 골키퍼 역사하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게 그 노리치 골키퍼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크룰? 팀 크루. 팀 크룰 네덜란드에 네덜란드. 그때 2014년에 14년도에 그게 독일과의 경기 누구와의 경기였죠? 독일이 아닐 텐데. 아니 독일이 아니라 뭐 강팀 중 하나였는데 어디였지? 그때 물병에 모든 선수의 PK를 다 적어놓는 맞아, 맞아. 팀 크룰이 그리고 PK 하나는 또 끝내주기 잘 막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렇죠. 어디였지? 네덜란드 네덜란드랑 어디였지? 어디였어? 8강이었는데 8강 그러니까 8강에서 팀 크룰이 그때 교체됐어요. 코스타리카? 맞나? 맞나? 맞는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4강 PK에서 졌거든요. 맞아. 내가 어. 아르헨티나 졌어. 네네네 120분에 교체 투입돼서 4대 맞아, 3으로 맞아. 네덜란드가 어. 이겼네요. 그래서 난 그때 반할이 진짜 명장인 줄 알았어. 물론 명장 맞지. 아니 그 당시에는 난 많이 맨유 오기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난 저런 감독이 이 감독 온다고? 천재다. 네덜란드의 반할은 인정해야 됩니다. 예, 그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기대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경기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 전 이 경기는 그냥 야심 분우가 그냥 미치지 않았나. 여신말 잘했죠. 예, 그리고 그 스페인이 확실한 구건이 없다는 게 정말 뼈저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맞아. 이 경기에서 지배는 완전히 스페인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거 여기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게 경기 마지막에 나오는 게 완전히 그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그걸 날렸어 누가. 모라타 아니야? 모라탄가? 사라비아일 걸. 사라비아. 거기다 사라비아가 맞추고. 스페인 선수였군요. 예. 그걸 몰랐어요. 뭐야? 사라비아 울르부스에 있던 그 선수였잖아요. 예. 근데 이때만 해도 그래도 스쿼드 멤버였죠. 사실 다비드 비아 이후로는 없어. 저도 맨날 보는 스페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왜냐면 저는 2010년 스페인이 아직도 인상이 많이 남는데 비아 이후로 공격수가 없어. 그리고 모라타가 그나마 최고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골을 못 넣은 채 그냥 뚝볼만 계속 돌리다가 연장전에서 또 돌리다가 승부차기에서는 이제 야심분우한테 또 라리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야심분우가 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겠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이 경기는 스페인이 패배를 하고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면은 이 경기가 16강전에서 경기는 솔직히 포르투갈이 완전히 이긴 경기예요. 포르투갈이랑 스위스 경기. 하무스 나온 거.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주목을 받는 건 경기 늦게 나온 호날두였어요. 네. 이 경기 주인공 호날두야. 필요 없어. 그리고 이때 언론상에 얘기 많이 나왔던 거에 그거죠. 바로 호날두가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이 그럴 수 있냐? 산투스 감독. 네, 산투스 감독. 자, 제가 아까 1부에서 얘기하려 했던 못한 팀의 감독이 산투스였어요. 아. 산투스 잘렸을걸요? 폴란드에서 이미 잘렸어. 산토스가 잘리고 마르티네즈가 왔다니까. 폴란드. 폴란드. 엄청 잘린 상수가 됐는데? 폴란드 가서 또 아, 잘렸어. 폴란드. 또 잘렸어. 또 또 잘렸어. 잘렸다고. 산투스 문제가 많아. 저 산투스 얘기했던 그래요. 것 같은데. 감히 신조영을 아 그래? 기억이 안 나. 감히 신조영을 벤치로 내려? 아, 근데 이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있었죠. 음. 근데 저도 이때 제가 이 경기를 직관에 갔거든요. 16강전.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유튜브를 한창 할 때잖아요. 그리고 또 기자 준비한다고 음. 깝친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포르투갈 사람들한테. 오. 호날두가 오늘 선발 제외되는데 어떻게 오. 생각하냐? 되게 갈렸어요. 어떻게 막 생각했죠? 진짜 약간 진짜 올드 축구 팬인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 진짜 축잘할 것 같은 네. 사람들. 그분들은 이제 호날두 뺀 게 잘한 결정이다. 오. right decision. 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주셨고 약간 여성 팬분들 호날두 보고 싶다. 중요하죠. 왜 안 나와? 호날두 빨리 보고 싶다. 슈퍼스타. 이런 쪽으로 갈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큐의 시선으로 보면은 이제 이 다큐에서 인터뷰한 분들은 그래도 호날두가 나이가 많으니까 어린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아예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호날두가 네. 이때 워낙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경기 다 기억하잖아요. 우리 형. 기억하잖아. 못했어. 진짜 못했어. 등을 못했어. 어시하고 옵사이드에서 못 넣고. 그리고 또 교체 나가면서 감독한테 막 뭐 욕설 같은 것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잘했어요. 솔직히 호날두라는 슈퍼스타를 빼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그지. 같기는 해요. 이제 근데 여기서 뺐는데 그 대신 들어간 애가 헤트트릭을 하머스가. 해버리니까. 더 드라마틱해요. 그 저는 근데 이게 그 영상을 보면서 그 하모스 첫 골 있잖아요. 왼발 네. 슈팅. 그게 나는 되게 멀리서 때린 줄 알았는데 아. 이 영상 다시 보니까 되게 가까이서 때렸어. 네. 직관 갔을 때는 또 저는 멀리 되게, 쓰는 것 되게 같고. 멀리서 이렇게 뻥 들어가가지고 뭐야 쟤 반페르시다 이랬는데 그때 하무스 벤피카 시절이죠. 네. 네, 아. 그때 이제 챔스에서 조별리그에서 하면서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월드컵에서 헤트트릭을 박을 줄은 생각을 그러니까. 못했거든요. 되게 잘했고 호날두 선수가 제가 앉았던 자리가 오른쪽 사이드 코너킥이었는데 호날두가 이제 박수 치면서 몸을 풀어나왔다. 그래서 명당 바로 이제 일려 직관했. 호날두를 일려 몸 봤다? 푸는 거를 일려 와. 직관. 워밍업 치킨. 네, 워밍업 치킨을 제가 찍었었죠. 한국에서도 못 본 호날두를 카타르까지 가서. 호날두 워밍업 치킨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호날두가 벤치로 내려갔다. 음. 라는 게 이 경기의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있을 8강전에서도 또 이제 벤치로 내려가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이제 한국과 브라질 경기. 이거는 이제 브라질 위주로 얘기가 좀 진행이 되는데 펠레의 네. 그 이제 몸이 아프다는 소식에 대해서 이제 펠레를 위해서 브라질이 이겨야 된다. 음.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거기에 집중이 쏠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먹히는 것만 신나게 나와서 가슴이 아프다. 네, 그 치치 춤추는 거 보니까 또 열받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엑셀쇼 막 두들기 하고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난리 나거든요 그 경기. 그래서 우리는 아직 더 발전해야 되는구나. 음. 뭐 느껴야 되는 그런 마지막 경기까지 해봤고 이제 8강 경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쳐보죠. 네. 네. 그래서 8강에서 처음 나온 경기가 이제 크로아티아 브라질 경기예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또 이 다큐의 특성답게 패배했던 브라질 쪽으로 맞아요. 시선이 많이 갑니다. 저는 좀 연결고리가 있었던 연출이지 않았나. 왜냐면 이 직전 경기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다음에 패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더 극적인 장면들이 나오지 않았나 했는데 티아고 실바가 그때 얘기하는 거 보면 이때 14년도 월드컵 때 독일한테 7대2의 패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8년이 맞아요, 지났는데. 맞아요. 네. 그때 시에바 못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티아고 실바가 그 당시에 이제 느꼈던 이제 감정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데 야 브라질 사람한테는 이 14년도가 정말 악몽이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8년도에서 그 악몽을 전혀 깨야지 못했고 그리고 솔직히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때 그렇죠. 그 다큐에서 후보 1순위였어요. 다큐에서도 이제 뭐 질 것 같다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이기러 간다, 우리는 결승으로 간다, 뭐 이런 분위기가 사실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맞아요. 사실 이 티아고 실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도 해요. 자기가 데뷔하고 나서부터 이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를 내온 적이 없다.
브라질 하면 좋은 언제나 성과가 아니군요. 4강이. 그죠. 네. 사실 브라질 하면 우승해야 되잖아요. 우승이 그러니까 5개다 막 노래 부르고 막 어. 이러던데. 그런데 2002년 이후 그러니까 티아고 실바가 아마 데뷔하고 나서부터는 는 사실 월드컵 성적이 매우 좋지 계속 안 않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음. 좀 토로하기도 하고 대표팀 마지막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걸로 기억을 네.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가면 이제 대표팀 주장 음. 크로아티아의 대표팀 주장 모드리치 얘기 또 음. 나오고 그래서 모드리치 리더십 가지고 리바코비치 음. 막 동기부여 해주고 막 이런 영상 나오거든요. 두 선수 다 음. 노익장이잖아요. 진짜 개 노익장이에요. 그러니까 85년생, 84년생. 네. 모드리치가 85. 솔직히 둘 다 많이 넘었어. 그러니까 뛰는 게 신기한 나이에요. 어. 그것도 호날두처럼 뭐 사우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유럽인데 유럽 최고 리그에서 그러니까 뛰고 있으니까 프리미어 지금도 리그하고. 에이스입니다. 와 레전드다. 진짜. 근데 또 모드리치 하면 또 멋진 장면이 또 골키퍼한테 리코코비치? 리바코비치. 리바코비치한테 이제 좀 안 좋은 수바치치 딜을 이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동기부여해주는 모습이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예. 실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네, 아주 멋있는 말. 진짜 이게 우리나라의 뭐 특징이어서 실수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선수들은 실수에 두려워한다. 사실 해외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똑같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모드리치가 그때 해준 얘기가 실수를 두려워는 해야 되는데 근데 너는 실수를 두려워하는 게 다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표출하면 안 되는데 너는 표출한다. 골키퍼가. 골키퍼가 불안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 어떻게?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제 스토리 라인으로 보자면은 리바코비치가 그 극복을 그렇죠. 했죠. 음. 그래서 솔직히 연장 전반에 연장에서 브라질이 선제골 넣거든요. 그렇죠. 네이마르가 선제골. 그래서 전 그때 끝날 줄 알았어요. 맞아요. 저도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오르시치가 등장을 합니다. 오르시치. 오르시치가 어시를 했는데 진짜 드리블이 기가 막혔어요. 또 오르시치가 맞아. 골 이때 멋있었어요. 뭐 K리그 출신이고 하니까 또 크로아티아에서 극적인 승리를 이끌 때마다 오르시치가 또 등장을 해서 우리한테 좀 주목이 됐었죠. 그래서 네. 그리고 승부차기에서는 이제 리바코비치 골키퍼가 잘 막아내면서 이긴 경기였습니다. 자, 다음 경기 포르투갈과 모로코 얘기로 넘어가자면 이거에서도 또 이제 호날두가 또 주인공급으로 그러니까. 나옵니다. 결국에 이 22년도 카타르 월드컵의 가장 큰 매치는 메시와 호날두가 마지막 월드컵 라스트 거의 댄스였죠. 라스트 댄스가 어떻게 마무리되냐 이런 이런 거에 결승에서 만날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하필 돌풍의 모로코를 만나버렸어. 예. 그래서 호날두가 더 주목을 받은 게 일단은 이 대회 전에 맨유를 나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 얘기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인터뷰 기준이 있더라고. 피어스 모건 인터뷰. 누구 피어스 기자? 모건. 맞아. 피어스 모건. 피어스 모건 인터뷰도 그래서 많이 나와요 다큐에 거기. 그래서 그때 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뭐 감독 비판한 것도 나오고 막 나는 뭐 어떻고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거가 연결지어서 이제 못 나오니까 과연 얘가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은 인터뷰에선 뭐 내가 골을 못 넣어도 내가 못 나와도 팀이 이기면 괜찮다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거죠. 솔직히 표정 보면 그건 아니야. 아니죠. 지금까지 쌓은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 형이 그래서 이때 기사로는 산토스 감독이랑 뭐 싸웠다, 항명을 했다, 뭐 이제 뭐 선발 출전하지 않으면 이제 대표팀을 그만둘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내가 볼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뉴스에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사실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고 이 8강전에서도 호날두는 벤치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모로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이스가 이제 뭐 자기 부상당한 이야기로부터 해갖고 우리 팀 뭐 잘 되고 있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확실히 좀 해외에서 뛰던 선수들이 많이 이제 또 네, 모로코 태생 선수가 많이 많이 없었죠.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수들이 잘 단합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뭐 감독이 굉장히 잘 단합했고 이거 생각해보면 감독님이 아마 그 당시 이름은 기억 안 나 그 감독 이름이 6개월 전에 잘렸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고 새로운 감독이 온 거였잖아요. 그래서 모로코 입장에서는 급하게 준비한 월드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터뷰 보면은 그 대회 전에 연습할 시간이 딱 10일 있었다고요. 대표팀에서. 10일 만에 이런 팀을 만들었다는 게 대단하고 그리고 그런 원동력에는 아마 선수들이 가족들을 많이 이끌고 온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은 뛰는 선수들은 사실 모로코 태생도 아니고 사실 모로코랑 큰 관련이 없는데 가족들은 관련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머니 아버지가 모로코에서 오셨다든가 아니면 친척이 모로코에 있다든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 모로코의 완전 모로코인이잖아요. 자국인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으면
그런 애국심이라든가 팀을 위해 뭉치는 그런 의지가 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가족들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모로코는 뭐 이제 모로코가 막 계속 올라가니까 아프리카 팀들이 모로코를 응원하기도 하고 맞아요. 또 아랍 국가 팀들이 모로코를 응원하기도 맞아요. 하고 전체적으로 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모로코 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저도 월드컵에 있을 때 되게 놀랐던 게 아프리카 팀 팬들은 진짜 하나야 그냥. 맞아요. 진짜 맞아요. 하나 되는 게 그 느껴지고. 음. 제가 이제 처음에 그걸 느꼈던 게 포르투갈이랑 가나가 이제 조별리그 네. 1차전이었잖아요. 근데 그 집 숙소 앞에 있는 큰 스크린에서 다 같이 보고 있었는데 그때 흑인들이 진짜 많았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근데 가나가 골을 넣으니까 동점골을 넣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다 좋아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가나 사람들은 다 경기장에 가 있을 거니까 이게 가나 사람들 아니잖아요. 음. 근데 그런 것들 보면서 되게 놀랐다는 생각을 했고 버스에서 만났던 모로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도 아랍인들끼리는 다 한 마음이다. 약간 그런 게 좀 있더라고. 확실히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참 월드컵의 특이한 점이 제 기억에 맞으면 우리가 사우디가 이길 때도 우리 아시아 국가에 대한 그런 맞아요. 게 있었던 것 진짜 같아요. 있었어요. 아시아끼리도 그런 거 있었어요. 있었어. 그러니까 아시아 이게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강팀들, 그러니까 유럽의 강팀들이 타 국가를 응원하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뭔가 우리는 언더독의 좋아하죠. 느낌, 다른 팀 떨어지면. 언더독의 느낌이고 같은 한 마음 같이 아시아 국가는 다 약하니까 한 개라도 더 해보자. 올라가면 좋다. 뭐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뭐 좀 관계도 그렇고 아까 아, 아시아는 어. 그 아랍이나 아프리카권에 비하면 아유, 많이 네, 이제 그 정도로 그렇죠. 그 흥분하진 않아요. 안에서의 라이벌리는 어. 또 센 네. 편이니까. 근데 여기는 진짜 응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다큐에 나오는데. 제가 그리고 제가 월드컵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게 이 경기인데 진짜 다 빨간색. 그러니까 물론 포르투갈도 빨간색이구나. 근데 진짜 빨갛네. 다 어. 모로코 모로코. 팬들이었어요. 어. 진짜 다 모로코 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가 이제 1대 0으로 모로코가 네, 그렇죠. 이겼던 경기인데 진짜 분위기 자체는 보면 모로코 홈에서 하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모로코가 이겨서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 최초로 4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 네, 마지막은 호날두 눈물로 아. 호울적으로 마무리를 이 경기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날두가 마지막에 우는 거 보니까 참 짠했어. 네, 짠한데 네, 근데 그렇게까지 짠하진 않더라고. 엎어져 뭐. 자기가 잘했어야지. 프리시즌 때 그랬으면 안 됐지. 다른 감정이 들어있는 아니 프리시즌 프리시즌 때 왜 그랬어? 그러니까 몸 관리 열심히 했어야지. 월드컵도 있는데. 그래서 호날두의 눈물로 이 경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가 잉글랜드 프랑스 경기. 이거는 해죠. 뭐 앞뒤 인터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경기 자체가 일단 맞아, 재밌어요. 명승부였죠. 미친 경기였죠. 이때가 이제 해리케인이 90%에 90%에 가까운 PK 성공률을 그러니까 한 10번 중에 한 번 실패하는 거를 결국 보게 됐죠. 처음 본 것 같아. 일단은 이 경기에서 PK 두 개 나왔는데 첫 번째 PK는 성공을 시켰지만 두 번째 PK에서 맞아요. 진출을 했었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요리스는 이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와, 내 인생 최고의 승부였다. 맞아.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죠. 네, 그래서 그게 다큐에 나오는데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월드컵 우승보다 이기셨다고? 아 잉글랜드 얼마나 싫어하는 거야? 그렇죠. 이제 잠자리 먹으면서 우승했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경기 위주의 그런 경기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파이널 하이라이트였는데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 경기.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다른 것도 있었지만 일단 바나리 인터뷰가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경기였어요. 맞아요. 팀 대 팀으로 좀 싸우는 느낌이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은데 확실히 바나리 뭐 메시를 어떻게 막을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메시를 대처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 야.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이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바날이 헤드라인은 다 이걸로 잡혔어요. 메시 막는 거 쉽다. 메시 막는 거 쉽다. 바날 메시는 잘 막을 수 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바날이어서 할 수 있는 말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바날 사람도, 같은 스타일의 감독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 정상의 범주에서 많이 좀 벗어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메시가 이 멘트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당시 아르헨티나는 메시 하나로 뭉쳐있던 팀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와 굉장히 힘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바날이 리켈메랑 또 사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리켈메가 저도 찾아봐서 한 건데 리켈메를 좀 출전을 안 시키고 이상한데 출전시키고 하면서 좀 커리어에서 리켈메가 그때 좀 어려웠다. 그리고 그 리켈메를 상당히 좋아하던 게 메시다. 뭐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뭐 바날에 대해서 좀 반감이 좀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이 메시 막는 건 쉽다 이러니까 이제 다 불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경기도 되게 재밌었어요. 뭐 메시가 이끌어 나가고 있었지만 2대 0으로. 근데 80분이 넘어가는 시점에 갑자기 베우르스가
골을 넣으면서 이제 2대2 이제 그러고 연장전까지 돌입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승부 차이까지 갔던 경기였죠. 제가 이제 이 경기도 직관을 했었는데 음. 제가 앉았던 자리가 아르헨티나 응원석이었어요. 보통 골대 뒤가 네. 응원석이잖아요. 거기 딱 가운데 앉았는데 얘네가 경기장 들어가서 그 2대2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그 노래를 멈춘 적이 없어요. 노래를 한 4개인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계속 반복이야. 돌림 노래 돌림 노래. 계속 반복인데 진짜 나는 얘네를 보면서 이 정도 해야 이제 마라도나 같은 애도 나오고 메시 같은 애도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광기구나. 응원 점수 1등이다. 응원 와 5만 명이 그때 루사일이었으니까 8만 명이 다 이제 아르헨티나 팬이고 저기 저 반대편에 그 오렌지 색깔이 조그맣게 있어. 얘네 빼고 다 아르헨티나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와 얘네 진짜 미쳤다 했는데 베오로스트가 그 90분에 이제 극적인 동쪽골을 넣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그 나는 좋댔다 이거 지면은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야. 밟힐 수도 있는 공포 약간 그 싸한 공포. 근데 이건 또 특이한 게 베오르스트의 중심으로 조금 얘기도 맞아요. 풀어지긴 맞아요. 했었어요. 맞아요. 예. 베고로스트가 이날 네덜란드가 기록한 2골 모두 기록하기도 했고 특히 교체 투입돼서 했으니까 또 주목을 많이 받아서 그다음에 또 이 경기 이후까지 가면은 경기 이후에 또 메시와 또 한판 붙고 막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경기 전부터 막 그 계속 뭐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경고받고 그랬거든요. 경기 메시를 전반전에도. 되게 압박을 많이 맞아. 했어요. 이 경기 중에서. 그다음에 메시가 되게 프레셔가 심했다는 게 뭐 인터뷰에서도 느껴지고 그리고 뭐 제스처에서도 사실 메시가 그렇게 공격적인 제스처나 말을 하는 선수가 아닌데 되게 이 월드컵 기간에는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메시가 이렇게 감정적인 표현을 네. 많이 네. 하는 거를 이 다큐에서 처음 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뭐 다큐에서 보면 경기 끝나고 욕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베오로스트한테 너 뭐냐고 새끼야 빨리 집에 나가라고 막 이렇게 욕하잖아. 근데 사실 베오로스트는 그때 그냥 인사하려고 악수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풀어줬다.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사실 진짜 굉장히 감정적으로 겪었던 경기였고 그다음에 이날 경기에서 메시가 이제 셀레브레이션으로 이제 리켈메 셀레브레이션 하면서 경기 끝나고 바나나한테 가서 막 뭐라 그러고 맞아요. 진짜 별 장면이 다 있었어. 바나 진짜 특이한 사람이야. 진짜 특이한 사람. 그래서 옛날부터 본 사람은 대체로 반응이 이제 잠자는 사자의 코토를 깨웠다 바나리 굳이. 네, 그래서 이 경기는 결국 이제 마무리는 에메레르 마르티네스의 선방으로 그렇죠. 경기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승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날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바늘 대단해 봐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네덜란드 대표팀 전력이 막 그렇게까지 강하진 그건 않았던 것 편 같거든요. 아니었어. 바늘 대단해요. 저도 그건 약간 동기부여의 일종이라고 보지 않았을까 음. 싶은 게 사실 사우디나 호주 이런 팀들도 약팀이라고 안 여기잖아요 감독들이 그냥 네. 너 메시 가만히 둘 거야? 그냥 부딪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제 네덜란드도 메시라고 뭐 우리가 못 막을 거 아니고 충분히 막을 방법이 있으니까 뭐 잘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좀 자신들의 사기를 좀 복돋으려는 그런 시도였다고 저는 봤어요. 실제로 감독님들도 이런 상황을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알죠. 이 팀을 이길 수는 없겠다. 이런 감정들이 되게 그럼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이걸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감독이 미쳐버리는 거야. 스스로 내 동기부여 자체를 바꿔버리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부러 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도 좀 동기부여를 시키는.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도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메시 못 두려움이 막을 거 있지만 알지만 그거를 극악으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로는 감독님들 중에 말 실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스타일들의 감독들이 많다. 이미 두려움이 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말들 더 많이 한다. 방어 기제라고 하죠. 그 바날도 뭐 그래서 실제로 뭐 바날도 조금은 두려움이 큰 사람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 미쳐버리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알고 보니 쫄보였다. 은근 쫄보다. 그래서 뭐 메시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말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날 같은 사람 이런 걸 보면 실제로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일 그럴 수 수 있는 있겠네.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뜨거웠던 8강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이제 4강으로 가게 되는데 4강은 별 내용은 네. 없죠. 예. 뭐 물론 이제 모드리치 얘기가 있어. 모드리치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모로코 대표팀에 대해 가는 얘기가 마지막으로 있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냥 경기만 놓고 보면은 결국은 극적이진 않았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내용도 이제 결국 연결되어 왔던 얘기의 마무리적인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4강은 좀 가볍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도 뭐 무난했고 강팀들이 이겼고 그래서 결승으로 가볼 텐데 일단 이 모든 서사가 다 이 경기를 위해서 다 끌어왔던 거죠 우리가. 맞아요. 그다음에 다큐에서도 그냥 이 마지막 화의 결승이 나오는데 이걸 위해서 다 끌어온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한 1시간 8분 정도 녹음을 했는데 이 얘기가 진짜 하이라이트. 사실 모든 걸 만들기 위해서
한 시간 8분 동안 네. 얘기했다. 저는 진짜 이런 경기는 다시 볼 수 있을까? 나 월드컵 이거. 그것도 월드컵 결승전에서 맞아. 이거 절대 못 볼 것 같다 평생. 와 저는 이 경기를 포항에서 봤거든요. 포항에서. 포항에 출장이 있어갖고 네. 포항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직도 난 포항에 그 이후로 포항을 한 번 갔어. 네. 이때 월드컵 생각이 아, 나더라고. 포항 가는데 월드컵 생각이. 이거는 잊혀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진짜 경기 얘기만 해도 진짜 한두 시간은 떠들 수 있는 맞아요, 정말 맞아요. 엄청난 경기였는데 일단 경기 시작 전에는 메시가 결승에 올라왔으니까 솔직히 분위기는 뭐 카타르 내에서도 그렇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도 그냥 메시가 우승하길 바라는 그런 그냥 여론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서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메시가 최고의 영웅이고 음바페가 진짜 빌런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도 우승하면 약간 노잼이니까. 그래서 아, 원래 바로 전대에서 또 우승했잖아요. 2연속이 있죠. 2연속이요? 3연속이 브라질 한 번 있나? 있죠. 3연속은 없고. 없나? 2연속은 있나? 월드컵이요? 브라질 2연속 못 해봤나? 기억이 안 나. 이 브라질은 2연속을 못 해봤던 2연속 있습니다. 58년, 62년. 그래서 누구예요? 펠레 브라질? 때? 브라질. 가린샤가 뭐 펠레 한번 활약했고 하고 가린 활약했던. 어쨌든 2연속이라는 건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이거를 해낸다 이러면 대상은 진짜 미친 사람이야 이러면. 음바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지하고 싶은 여론이 형성이 많이 되고 그쵸, 이제 그쵸. 메시는 첫 우승이니까 그런 거 응원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응원에 화답을 하듯 지금 전반전 시작부터 이제 덴벨레가 PK 선물 하나 하고 이제 디마리아의 멋진 골 메시가 잘 연결해줘서 그런 골이 나오면서 솔직히 저 이때 끝났다고 생각해서 2대0 됐어. 별로- 전반이니까. 솔직히 아이 노잼이네. 노잼이었어. 80분 전까지는 노잼이었어. 너무, 맞아요. 너무 아르헨티나가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그리고 제 기억이 맞으면 이제 프랑스가 전반전 스탯을 봤을 때 기억 안 나요? 유효 슈팅을 가져갔던 아니, 슈팅이 아예 없을 거예요. 슈팅이 아예 없었어요. 슈팅이 연계인가? 슈팅이 연계였을 거야. 그래서 진짜 좀 끔찍했던 전반전이고 프랑스 입장에서 그만큼 좀 아르헨티나가 압도해가지고 저는 진짜 2대0 됐을 때 그냥 끝이다. 왜냐면 6골을 좀 역전시키기는 결승에서 그것도 어려우니까. 근데 참 특이했던 게 전 대상이 좀 대단했다 봤던 게 전반전에 그렇죠. 교체를 바로 가져가는 사실 문제점이 보이긴 보였는데 네. 분위기 반전을 위한 반전이었던 것 같고 저는 이건 진짜 쉽지 않은 게 진짜 예를 들어 교체 나간 선수 기분이 어떻겠어? 그래서 왜 지루가 물병 던지고 나오거든요. 다큐에. 아니 근데 이게 그 나왔던 선수들이 티람이랑 콜로무안이었던 것 자체 봤을 때는 내려서서 우리가 역습을 때리는 축구를 하겠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멤버들만 봤을 때는 지배하는 축구를 어떤 팀들과 만들었을 때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 대상이 대단했다고 봤던 게 우리가 내려서자 이런 거를 생각할 줄은 저는 사실 좀 대단했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판단이 되게 빨랐던 거 같아요. 임기응변이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보아하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때 프랑스가 미드필더진 부상이 엄청 많아가지고 뭐 주도하는 경기를 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미드필더 변화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역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해서 그냥 바꾼 것 같아요. 빠르게. 근데 이 사실 덴벨레하고 지루를 쓴 이유는 알겠거든요. 음바페 네. 공격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걸 바꾼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뭐 덴벨레 같은 경우야 PK 주고 막 이상한 짓 해서 빼면 나갈만 했어. 솔직히 이 지루는 멘탈이 나갔어. 지루는 억울하거든. 지루가 억울해. 근데 사실 콜로 무안이를 쓸 거면 지루 같은 선수도 있으면 안 되죠. 있으면 안 되죠. 티람과 아예 속도전으로 갈 거면.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교체했지만 쉽지 않은 결정을 또 했고 그다음에 전반전 끝나고 그 라커런 토크하는 게 나오는데 대시장이 좀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 음바페도 그렇고. 그래서 뭐 나는 화내지 않으면서 얘기할 거 하는데 화내던데. 이게 그래도 이런 멘트들도 아마 네. 다 계획적인 멘트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화내지 않으면서 말할게. 우리는 결승전답지 않게 못하고 있어. 그럼 도대체 화내면서 얘기했으면 어떻게 얘기하려고? 근데 이게 자막으로 보니까 네. 되게 뭔가 유치해 보여. 대부분 근데 이런 멘트들이 그 좀 돈이 많은 구단들이 돈이 많은 구단의 표현보다는 빅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멘트를 어느 정도 조금은 고민하는 감독에게 추천해주는 코멘터들이 좀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이게 뭐 이거 언변이 뛰어난 감독들은 뭐 필요가 없겠지만 실제로 자신이 이제 좀 언변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로 뭐 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좀 조언을 구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르테타가 예전에 그래서 한번 뭐 제거의 뭐 막내 코치를 활용한 뭐 멘트 구성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샹 감독이 하프타임에 한마디도 했고, 그다음에 은바페도 좀 적극적으로 선수들을 독려하는 말도 하면서 프랑스가 좀 적극적으로 분위기 변화를 시도했는데, 근데 사실 후반 초반도 아르헨티나가 앞서긴 했거든요. 경기를 돌아보면. 맞아. 80분까지는 정말 아르헨티나가 압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실 우리도 별 감흥이 없었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80분부터 좀 경기가 완전 달라졌죠. 확실히 좀 제 기억에도 맞으면 좀 피곤할 때쯤 이제는 진짜 뭐 끝났다.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부터 갑자기 명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80분이면 80분에 2골 앞서고 있으면 이제 끝났다는 느낌 맞아, 들만 맞아. 하거든요. 그것도 있고 음. 그 전에 경기력들이 네. 다 별로였어.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였어. 근데 이제 조금씩 프랑스가 공격을 하나 싶더니 75분 가량부터 70분 75분부터. 근데 80분에 이제 PK를 하나 얻고 음바페가 마무리를 하고 이제 1분 후에 기가 막힌 발리슛. 저는 그때 화장실 갔다가 이제 진짜요? 돌아오는데 PK 넣었잖아요. 네. 이제 뭔 일 있겠어 하고 화장실에 이제 갔다 왔는데 아. 그 은바페가 또 세레머니. 바로 때리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골은 월드컵 최고의 골인 것 같아요. 진짜. 나는 월드컵 결승전에 이렇게 재밌는 경기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런 슛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진짜. 그 서사의 완성이었죠. 은바페라는 존재가. 맞아요. 결국에는 이 스토리가 뭐든 재밌으려면 아까 선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빌런처럼. 빌런 맞아, 진짜 맞아. 최고의 빌런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최고의 빌런의 등장과 함께 경기는 연장전으로 네. 가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만약 드라마에 쓰잖아요. 이거 욕 먹어요. 제목 먹지 아니. 야뭐 동점골이 몇 번을 나오냐? 뭐 축구왕 십돌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이런 거 이제 안 돼. 그리고 은바페가 또 어떤 존재야? 메시의 뒤를 이어서 네. 차세대 발롱도르를 슈퍼스타인데 노리는. 그 선수가 메시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이 영화 바로 쓰면 바로 욕 먹어요 작가. 예. 근데 진짜 영화보다도 영화 같은 일이 이날 경기에서는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다큐에서 연장전에 이제 가면서 좀 메시라는 인물에 대해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물어봐요 메시한테. 좀 일상에서 잘하는 게 뭐냐. 근데 메시 진짜 축구 최고의 스타잖아요. 근데 엄청 부끄러워하더라고. 내성적으로. 그래서 얘 뭐지 약간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것만 보다가 그동안 인터뷰에서 근데 갑자기 일상에 대해 물어보니까 나 잘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이런 거를 제가 영화를 잘 이거 뭐 좋아하긴 하다만 이런 용어를 잘 모르긴 하는데 이 플래시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플래시백이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 정정해 주시는데 플래시백 같은 게 아마 과거의 해상을 돌아가서 그때 스토리 라인을 하면서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좀 쓴 것 같은데 이때 이제 메시 과거를 보여주면서 뭔가 메시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럴 때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게 뭐 이런 식의 좀 구성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내가 일상에서 잘하는 게 나 없는 것 같아 하고 다음 장면으로 나오는 게 이제 메시가 아주 어렸을 때 거의 데뷔하기 전에 인터뷰한 게 나오거든요. 이제 축구에서 상 받은 거 자랑하는. 뭐 이거는 뭐 어디 가서 상 탄 거고요. 뭐 이건 저기 가서 상 탄 거고요. 이거 누가 준 거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이제 진짜 꼬마 메시가 축구하는. 근데 웃긴 게 지금 같은 플레이를 해요. 그때 맞아. 한결 같은. 말로도 그랬어요. 자긴 5살 때도 이런 스타일로 축구했다고. 그래서 그런 것과 딱 겹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메시의 득점 장면이거든요. 연장전에서. 그래서 그렇게 딱 연결이 되니까 메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이 월드컵 마지막 결승전 연장전에서 이런 골을 기록했다라고 딱 하는 서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장면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돈 주면 역시 잘 만든다니까 역시. 연출이 진짜 딱 그 꼬마 메시가 드리블 딱 하면서 그 다음 장면에 딱 메시가 골을 넣었는데 그게 참 멋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메시가 울어요 이때. 골 넣고. 거의 울만하죠. 사실 이건. 근데 여기서 원래 대체적으로 여기서 끝나야 돼. 끝나야 돼. 그래서 와 메시가 넣고 이거 한 번 더 하잖아. 그럼 진짜 이게 내절이야. 내절이야. 이거 영화를 못 만들어. 또 합니다. 네. 야, 이거 그러니까 영화가 스포츠가 더 영화보다 영화 같다. 이런 표현이 진짜 딱 알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메시 넣었을 때. 근데 안 끝났죠? 네. 또 이제 117분에 되면 핸드볼 파울로 인해서 PK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거 아마 핸드볼 몬티엘일걸요? 맞아요. 그거 이렇게 다 이게 연결이 되네. 이거 진짜 영화라니까 이 정도면. 네. 그러니까 근데 카타르 월드컵 자체가 사실 영화 같아. 진짜. 실제로 사우디가 이 카타르를 월드컵을 개최하고 싶다 이런 것도 카타르 월드컵 보고 영감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핸드볼 파울로 인해서 또 다시 은바페가 PK 킥으로 나서서 성공을 시키면서 다시 또
동점이 됩니다. 네. 어떻게 케인의 무관력 어. 딱 대비되는 것 같아요. 음바페가 3번 연속 PK를 차는데 다 같은 방향으로 넣잖아요. 그런 게 참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원래 또 바로 승부차기 가야 되는데 또 나와 장면이. 그러니까 또 위기상을 만들어줘야 돼. 재밌게 만들려면.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너 영화는 진짜 내절인 게 경기 종료 직전이에요 그것도. 마지막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공격인데 콜로무아니가 1대1 찬스 잡습니다. 아 맞네 맞아. 근데 마르티네즈가 막아내죠. 네, 극적으로. 그때 진짜 저 진짜 공 잡았을 때 이 끝났구나. 메시가 야 이거 메시는 운명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또 마르티네즈가 걷어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콜로무아니가 못 찼다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잘 찼어요. 잘 찬 거예요. 사실 이런 부담감과 이런 걸 봤을 때 이걸 찬 것 마무리가 좋았어. 너무 좋아. 근데 와 이걸 또 이렇게 마르티네즈가. 기가 막히게 막는데 그걸 또 걷어내면서 어. 정말 승차를 멱살을 하죠. 잡고 승부차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좀 마르티넬리의 얘기가 이전에 좀 나와요. 마르티넬리. 그러니까 좀 더 네덜란드전 때 이럴 때도 좀 더 이런 사람 좀 특이한 사람이다 이런 음. 표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또 연결을 씌우면서 이 사람이 좀 개짜 같지만 와 메시의 개쩐다. 역사에 개쩌는 걸 하나 보여줬다. 뭐 이런 연결점을 많이 보여줬죠. 카타르에서 PK도 참 많이 막았고 그래서 결국 그로 인해서 이제 PK로 가게 되는데 승부차기에서는 1번 키커로 프랑스 음바페가 나서는데 아까 지웅이가 말했던 대로 이날 음바페가 PK를 3번 차는데 다 똑같은 방향으로 차면서 성공을 시키는 강심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음바페가 저는 솔직히 이 카타르 대회 전에는 조금 그냥 너무 스타놀이하는 선수로 약간 인식이 됐었거든요. 저도 근데 아, 월드컵 그런 이후부터 저 선수는 말도 안 되는 선수다라는 맞아, 생각이 맞아. 좀 들긴 들었던 것 확실히 같아요. 슈퍼스타의 그런 기질을 갖추고 있구나. 그러니까 큰 경기에서 하려는 그런 뭐라 해야 되나 강심장 그런 걸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음바페가 분위기를 주도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스타지만 네. 사실 이날 경기를 좀 돌이켜 보면 80분 이전까지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아르헨티나가 주도했고 그 이후부터는 음바페가 모든 네. 걸 다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빌런이 이제 못 이겨요. 못 이기는 빌런이야. 얘는 이제 뭐 옆 사람의 할거 도움이 다 아니라면 나는 이길 수가 없어. 메시가 이길 수 없어. 1대1로는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옆 사람과 손을 어깨를 맞잡으면서 그래서 손을 잡으면 뭐 이렇게 해서 이겨낼 수 있어. 이런 그러니까 느낌으로 거의 이제 소년만한 보는 거죠. 스토리지. 그러니까 진짜 이게 영화 진짜 스포츠가 영화 같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예. 그죠. 영화보다 진짜 영화야. 그래서 이날 임바페는 헤트트릭. 음. 그래서 PK 골까지 하면 4골. 아, 골망에 총 4번이나 집어 넣게 되면 진짜 본인을 좀 다시 한번 증명했던 것 같아요. 이날 경기에서. 뭐 비록 졌지만 결과적으로. 그다음에 반대로 1번 키커에 나서 메시도 이제 음바페와는 다르게 좀 가볍게 성공을 시키면서 둘 다 1번 키커가 성공이 되는데 근데 승부는 2, 3번 키커에서 갈렸는데 일단 2번 키커 코망. 막혔죠. 네. 그리고 추아메리. 날렸고 그렇죠. 옆으로 아예 빗나가더라고. 그 이렇게 신경전도 한번 음. 해줘. 추아메니는 이제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가 01년생인가 추아메리가? 굉장히 어리죠. 굉장히 어리죠. 사실 이때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 델상이 전술 변화를 위해서 어린 선수를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를 썼다 이래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아쉬워. 어린 선수를 차게 하는 게 맞냐. 이게 근데 어쩔 수가 없지. 계속 나오는 게 뭐 주요 대회만 생각해봐도 유로 때 사카 이런 그렇죠, 선수들도 유로 때 있었고. 맞아. 5번 키커로 마지막에. 이게 결국에 이 어린 선수한테 맡긴다는 게 이 승부차기가 아무리 자신감이 차 있는 선수더라도 이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도 2011년 때 많이 배웠잖아요. 음. 그걸.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 은근 데이터가 많아. 그러니까 어린 선수가 참 확실히 근데 어쩔 수 없나. 부담을 어떻게 안 느껴. 23살이라면 못 차리게 해야 됩니다. 나이 제한을 둬야 나이 된다. 제한 근데 U23은 참여 안 된다. 정말 특이하게도 이때 프랑스의 명단을 좀 살펴보면 어린 선수들이 맞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루가 있었으면 몰라도 딱히 뭐 추아메니 말고 찰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았던 뭐 것 같아요. 라비아도 없었고 그때 아마 그때 그리즈만도 라비아도 없을 없었을 거예요. 거예요. 그리즈만 라베 선수 다 나갔으니까. 교체됐을 거예요. 네, 다 음. 교체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추아메니가 어쩔 수 없이 차야 되는 부분도 있긴 했는데 음. 근데 그래도 근데 나이 있는 사람 없을 걸 아예? 그러니까 찰 사람이 없었던 걸로 전 심지어 기억해요. 바란도 교체돼서 나가. 어. 네, 바란도 나갔고
교체 투입된 게 콜로무아니, 마르커스 티람, 카마빈가의 코망에 세코 코나테 디사시도 들어왔군요. 반갑네요. 그래서 아 디사시가 있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면이 좀 있었네요. 그러니까 추아메리가 차는 게 이상하지 않았던 시점이긴 해. 그래서 결국 추아메니가 마지막에 뭐 빗나가고 그다음에 몬티에리였죠 마지막 키커? 맞아요. 네. 그 선수가 마무리를 하면서 메시가 고트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아 근데 저는 그 마지막에 메시가 그냥 안 뛰어나가고 주저앉잖아요. 맞아. 저는 그 장면이 좀 인상이 깊었어요. 뭔가 그 대회 내내 메시가 받던 압박이나 견제나 스트레스를 그냥 거기서 다 내려놓는 듯한 그 세레모니가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자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영상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에 스토리들을 잘 금방 끝나요. 네, 맞아요. 시상식 이런 게 되게 금방 끝나요. 그냥 그냥 한 번만 보여주고 끝나. 화면 네. 보여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약간 쿠키 영상 같이 뭐 음. 아르헨티나에서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 음. 그것만 좀 보여주고. 저는 그걸 봤을 때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전체적인 것들은 대부분 뭐 캡틴에서 뭐 인간 중심적인 구조 서사였다가 맞아요. 결국에는 메시라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이뤄냈다. 뭐 이런 식의 서사들을 보여주는 걸 보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시상식이란 건 팀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스토리가 많이 나오고 근데 그런 걸 안 보여주고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정말 메시를 위해서 만들었구나. 맞아. 주인공은 메시죠? 이거는 네. 그냥 메시 다큐멘터리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메시 장면만 따로 모아서 아. 해도 잘 팔리겠다. 그냥 메시 다큐로 하나 만들어도 메시로만 이제 메시 이야기만 따로 모아서 한 번에 쫙 보여주면 그것도 잘 팔리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뭐 캡틴의 이야기들 인간적인 서사를 쭉 이어서 결국에는 메시가 모든 것이었다. 뭐 이런 식의 마무리를 좀 지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메시가 이날 우승을 하면서 뭐 메시 개인뿐만 아니라 그냥 아르헨티나 국가에서도 진짜 엄청나게 환호한 장면도 많이 나오고. 맞아. 그 장면 있긴 있다. 카타르에도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많이 왔었고 그리고 이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상황이 정말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카타르에 많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온 게 전 세계적으로 좀 놀라움이 있었거든요. 아니 얘네들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왔어요? 하면 뭐 집 팔아서 집 팔아서 왔어요. 자동차 팔아서 왔어요. 저도 돌아가면 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왔습니다. 이런 인터뷰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온 국민이 간절했던 월드컵이지 않나. 저는 그걸 들으면서 예를 들어 내가 뭔가 하는데 누가 그걸 집 팔아서 날 보러 왔대. 그래서 내가 지면 이 사람의 집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게 한둘이 아니야. 그럼 나 그 5만 명, 부담을 5만 어떻게 명. 견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 그러니까. 보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결국 이게 다큐멘터리잖아요. 근데 다큐멘터리 하면은 좀 루즈해질 수도 있는 네. 우려가 있는데 그냥 카타르 월드컵이라는 그런 서사 자체가 이 다큐멘터리가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 스토리라인을 네. 갖고 맞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극적으로 네.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메시의 이야기로 카타르 월드컵 캡틴스 오브 더 월드 마무리가 됐는데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다큐. 재밌어요. 할 얘기도 재밌었어, 너무 많고 진짜 재밌었어. 생각할 것도 너무 많고. 확실히 이 메시가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이제 마무리된다 이런 느낌을 확실히 좀 받으면서 더 즐거웠던 다큐멘터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결국에는 저는 쭉 계속 보면서 이런 서사는 카타르 월드컵만 가능한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기승전결이 완벽하다. 이것보다 더 대단했던 더 대단한 월드컵은 나오기 어렵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다큐에서도 비춰주지만 뭐 모드리치나 티아고 실바 이런 좀 노장들 호날두까지 라스트 댄스로 시작을 해서 그 중에 중심인 메시의 서사로 딱 출발을 한 다음에 뭐 메시의 우여곡절 그 속에서 뭐 아르헨티나의 단합 그리고 메시가 만든 프레스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리고 또 축구 팬들은 재밌을 게 엔소 페르난데스나 콜로무아니 이런 선수들은 월드컵 이전에는 잘 곽강받지 못하던 스타들이었거든요. 그런 선수들의 이야기도 조금씩 비춰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은바페와 메시의 대결 구도까지 뭐 기승전결이 깔끔한 다큐멘터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후에 이 다큐멘터리가 좀 의미가 있는 게 뭐 시간이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만약에 카타르 월드컵을 우리가 돌아보고 싶다 할 때 그냥 이 다큐 보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맞아, 끝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공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사료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다큐가 아닐까. 결국에 우리가 과거의 영광들을 좀 뭐 1950년 뭐 이런 거를 좀 그때 대단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그걸 좀 기억 못하는 게 몰라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자료가 별로 없잖아요. 영상 근데, 자료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영상 자료가 남아 있으면서
메시가 좀 대단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마이클 조던의 그 다큐멘터리 나왔을 때도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마이클 요즘 뭐 르브론이 마이클 조던과 고트 비교해 아니야? 뭐 그거야 비교해 마이클 조던은 아니다. 그거 비교할 본 수 있는 대상이 사람들은,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만들기 위해서 마이클 조던 직접 넷플릭스와 촬영했다 이런 얘기 있고 실제로 넷플릭스와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 넷플릭스 쪽이 뭐 마이클 조던의 이런 부분들 수정해 주세요. 이런 부분 수정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큐멘터리가 결국에는 조금은 어느 정도는 가려서 볼 필요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이 카타르 월드컵 그 다큐멘터리 볼 때는 다 가려볼 건 없고 전체적으로 그냥 있는 대로 즐기면 보면 될 돼요. 거고 팩트야, 즐기면서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정말 메시 다큐멘터리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무리가 끝냈으면 뭐 결과도 그렇지만 다큐멘터리도 좀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축구 팬들이나 이 월드컵을 본 팬들은 뭐 당연히 재밌게 볼 텐데 이건 사실 축구 팬 아니더라도 월드컵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포츠의 모든 네. 종목을 통틀어서 제일 대중적이고 맞죠? 접근성이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뭐 축구 팬들 아니더라도 한번 보시면은 재밌지 않을까 진짜 싶습니다. 강추. 네, 강추합니다. 진짜. 저는 예준이 말에 진짜 크게 공감하는 게 이제 02년생 친구들이 이제 조금 성장을 하면서 성인이 되면서 처음으로 봤던 월드컵이다 보니까 맞아요. 확실히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월드컵 봤니? 못 봤니? 네. 뭐 이런 질문. 그래서 02 월드컵 도대체 어땠길래? 하지만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많은 02년생 친구분들이 이번 월드컵에 16강에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때 이런 02의 느낌이었겠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또 맞아요. 학생 때 보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때 보는 또 월드컵이랑 또 커서 보는 또 다르죠? 월드컵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진우 네. 형도 되게 이거 말씀하시면서도 뭔가 그때 생각들을 하면서 신나하는 게 느껴지고 맞아. 뭐 제가 2010년에는 학생이었는데 그때 월드컵 재밌었던 거 기억하지만 저 또 성인 돼서 또 카타르 맞아요. 월드컵 바라본 네. 건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예. 저도 한창 이때 칼럼 되게 많이 쓸 때거든. 하루에 한 5개씩 쓰는데 어. 이래서 이때 딱 여기 충무위키랑 컨택이 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도 나서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두고 볼만한 다큐다. 음. 그래서 진짜 의미 있는 것 같고 혹시나 못 보신 분들 있으면은 추천. 네, 진짜 강추. 음. 강추. 꼭 지금이 광고 아니더라도 언제든 진짜 광고했으면 다시 봐야 좋겠습니다. 네, 강추. 그리고 무리뉴 다큐가 넷플릭스 나온다 했나? 에 그럴 네. 거예요. 그리고 잘할 무리뉴 자신 다큐를 와 그거 한번 진짜 봐야 돼. 근데 무리뉴 다큐 진짜 기대된다. 아니 무리뉴는 뭐로 만들어도 서사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뭐 그리고 앞으로 죽어도 쏜다는 3기 또 나오고 그다음에 렉섬도 다시 나온다는 얘기했던데. 네, 지금 렉섬도 나오고 있나? 지금 현실 진행이 되고 있고 스포해도 되나? 근데 현실이니까 해도 되겠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나? 안 되나? 렉섬 재밌대요. 네. 렉선 다큐도 제가 다 봤어. 다 봤어요. 그래서 막 뭐 재밌어요. 진짜 개 재밌어요. 미국에서 렉섬을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그래서 뭐 브라질에서도 오고 막 난리 나요. 그래서 뭐 렉섬도 있고 뭐 썬더랜드도 있고 제가 해야 될 게 많아요 다큐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요 경기 없을 때는 이렇게 2부 통짜로 해가지고 다큐 하나 아니면 영화 하나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컨텐츠 그러니까. 리뷰 다 줘야 될 것 재밌네, 같아요. 재밌어. 되게 오래 했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네. 베컴은 살짝 우리 세대 우리가 물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수지만 근데 우리가 살짝은 네. 벗어나는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조금 이제 AC 밀란 뭐 이럴 때 봤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약간 임팩트가 좀 떨어졌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직접 다 눈으로 봤으니까. 봤으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만 맞춰보도록 하고 저희가 컨텐츠 리뷰는 좀 꾸준하게 그래서 다큐 이외에도 뭐 만화도 있고 애니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영화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다방면으로 좀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준비되어 있는 후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저희가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축구 출발 비디오 여행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